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수능 특강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준비로 인해서 조금 바빴기 때문에 수능 특강 강의를 못 올리게 됐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10강은 안 올라오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10강도 3월 달에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는데, 학교 수업 준비로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10강 이제 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는 저번처럼 전 문항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념과 주요 문항 풀이를 할 거고요.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9월 모의고사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분석과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수능 특강만 다뤘기 때문에 수능 완성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연계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앞에 너무 1시간 정도가 되는 긴 영상이었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잠깐 보려고 해도 이제 압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찍어서 하나 두 개씩 끊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 올릴 텐데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서 은하의 분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은하들을 분류를 해냈죠. 여기 자 허블이 여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했는데, 뭐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타원 은하라는 거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 늙고 온도가 낮은 별, 온도가 낮은 별은 다른 말로 붉은색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에 가까우면 이 제로고 납작할수록 이 7까지 점차 숫자가 커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선 은하는 은하핵과 나선 8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선 8에는 젊은 별과 성운들이 모여있다. 얘랑 반대입니다. 젊고 온도가 높은 별, 따라서 푸른색 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중심부에는 은하핵을 포함한 중앙 팽대부라고 하는 밀도가 큰 부분이 위치한다. 뭐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막대가 있으면 막대 나선,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이고요. 나선 8에 성간물질과 젊은 별이 많고 푸른색 별까지 포함해서요. 중앙 팽대부와 헤일로에는 늙은 별과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이 늙은 별과 구상성단은 타원 은하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 팽대부와 헤일로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요 그림을 보면 되겠죠. 여기 중심에 은하핵이 있으면 이렇게 부품 부분이 중앙 팽대부, 그 다음에 이 은하를 포함하는 이 큰 범위를 헤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헤일로에는 구상성단과 늙은 별들이 있고 젊은 별과 성운이 모여있는 곳은 여기 있는 나선 8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선 8이 감긴 정도와 은하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SA에서 C까지, SC까지 막대가 있으면 SBA부터 SBC까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소문자가 ABC로 갈수록 중심액은 작아지고 나선팔은 느슨하게 감겨진다 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 불규칙 은하는 나선팔과 마찬가지로 성간물질과 젊은 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른색 말할 수 있겠죠. 이 많이 분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종류를 이제 허블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허블은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은하들을 연구한 결과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로 될 수도 있고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될 수도 있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는 은하의 진화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타원에서 나선이 된다, 나선에서 타원이 된다, 다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은하의 진화라는 얘기 나오면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 페이지는 특이 은하입니다. 특이 은하가 6월 모의고사에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 은하를 좀 공부를 해둬야겠죠.
특이은하는 전파은하와 K사, 그 다음 세 번째 세이퍼트 은하로 나눠집니다. 전파은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파은하는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로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 핵이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Z로 연결된 로브가 핵의 양쪽에 대칭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관측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하의 회전축에 나란하게 이 Z와 로브가 형성이 됩니다. 은하가 이렇게, 전파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요 방향으로 Z와 로브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6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핵이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은하 핵의 회전축, 이게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이 Z와 로브가 우리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죠. 그 다음 일부 영역에서는 강한 X선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한다. 우리가 배울 이 세 가지 특이은하는 모두 가운데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블랙홀 얘기가 나오면 다 맞다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는 K사입니다.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이지만 너무 멀리 있어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이걸 이용해서 K사 문제가 뭐가 나왔죠? 중심 부분의 밝기와 전체 부분의 밝기. K사가 중심부의 밝기와 전체부의 밝기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전체랑 중심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문제가 나왔었죠. K사는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건 뒷부분을 배우면 알겠지만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매우 멀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우 먼 거리에 있다라는 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K사 연구를 통해 우주 초기를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K사에 방출된 에너지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방출된 영역은 태양계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렇다는 거는 중심에 또 마찬가지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고 은하 내에 가스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스펙트럼에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원 단계에서는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표현을 외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면 세이퍼트 은하다. 이것은 은하의 질량이 매우 큰 물체, 계속 나오죠. 블랙홀 추정. 다음 세이퍼트 은하는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전체 나선 은하 중 2%가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자, 나선 은하 형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랑 구분을 하냐면 타원 은하로 보이는 전파 은하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타원 은하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세이퍼트 은하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런 특징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충돌 은하는 별 말이 없습니다. 자, 충돌 은하는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선지는 은하들이 충돌할 때 별들끼리 충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아주 많아요.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별끼리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선지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은하가 충돌할 때 거대한 분자운이 충돌하며 충격이 발생하면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전차 우리 은하와 가까워지고 있으며 40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데 40억 년 후에 충돌한다고 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태양과 다른 별이 충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은 원리 있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대부분 흡수선의 위치가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V는 C 곱하기 란다분의 델타 란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허블 법칙 문제를 푸는 게 이번 7월 모의고사에 나왔고 수능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블 법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V는 HR이라는 거죠. 우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는데 따라서 이 비례한 상수를 허블 상수라고 하고 허블 상수는 H는 R분의 V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허블 법칙이라는 거는 우주의 등속 팽창을 가정합니다. 우주가 등속 팽창을 할 때만 이 허블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것으로 가정할 때 등속 팽창을 가정한다는 거죠. 우주의 나이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죠. 따라서 t는 v분의 r, v는 hr을 이용해서 h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란 우주가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까지만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에 그 빛의 속도를 곱한 개념이 됩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 개념이 크기이기 때문에 h분의 1에 빛의 속도 c를 곱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속 팽창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 밑에 탐구 자료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탐구 자료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은 뭐 어려울 게 없죠. 빅뱅 우주론과 보통 정상 우주론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는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하건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작아진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 온도도 따라서 일정하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빅뱅 우주론의 근거로는 두 가지가 보통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 된다는 거랑 뒤에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인데 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3대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4배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치사하게 낸다면 우리는 질량비 3대1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비가 3대1이다 라는 오답 선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않았던 불투명한 우주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복사와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빛이 모든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생긴 거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방출이 되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는 2.7켈빈의 복사로 관측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초기의 온도 분포는 거의 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탄성 문제, 두 번째로는 지평선 문제, 세 번째로는 자기 홀극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 3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평탄성 문제와 자기 홀극 문제는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평탄성 문제는 우주가 평탄하다. 근데 빅뱅 우주론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급팽창 우주론의 말대로 급팽창을 한다면 현재 우주가 평탄한 것이 설명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주의 평탄성이라는 걸 정확히 지구와 원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점도 그렇고 해결도 그렇고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자기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혈국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근데 급팽창을 하면 안 보이는 게 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와 문제점, 이걸 해결하는 데서 문제를 낸다면 99% 지평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개념도 낼 수 있고 정보 교환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팽창 시기에는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과 가장 연관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지평선 문제이기 때문에 지평선 문제 쪽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급팽창 우주론. 자, 여기 급팽창 우주론이 이 그림입니다.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비슷하게 팽창을 해왔는데 급팽창 우주론은 이 급팽창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팽창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주의 가속 팽창이 나옵니다. 이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백색 외성이 주변의 별로부터 질량을 빨아들이면서 찬드라세칼 한계라는 질량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백색 외성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가 없고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신성 폭발은 2형 초신성 폭발로 그냥 별의 질량이 컸을 때 폭발하고 나서 중성자별 블랙홀 되는 그게 2형 초신성 폭발이라면 1A형 초신성 폭발은 백색 외성이 질량이 커지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태양 질량의 1.4배가 이제 찬드라세칼 한계라는 질량인데 잘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이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하면서 절대 등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 측정에 이용된다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1A형 초신성 폭발을 이용해서 그 먼 거리를 측정할 때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다는 건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뒤에 배우는 암흑물질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분석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뒤에 암흑에너지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보면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전자기파로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했냐? 중력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확인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우리가 외계행성계 탐사할 때 미세중력 효과, 미세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면서 배웠던 거랑 유사합니다. 빛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하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보이게 돼요. 이게 아인슈타인 십자가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은하가 있을 때 이렇게 양옆에 상하 좌우에 은하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얘랑 같은 은하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중력 렌즈 현상. 이 은하까지 거리에 중간에 있는 암흑 물질에 의해 중력에 의해 굴절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이용한 암흑 물질의 확인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거랑은 달리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량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자료를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은하 외곽에도 많이 분포한다. 그런데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암흑에너지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게 없으면 무조건 팽창 속도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초신성 1A형 폭발의 관측으로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의해 작용하는 인력이 아닌 어떠한 에너지에 의한 청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 에너지는 우리 눈에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라고 개념을 설정을 하고요.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어 청력으로 작용해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 일정한 우주 모델 하면서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와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 가장 부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 우주에 인력이 아닌 청력을 발생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우주의 구성을 보면 보통 물질은 4.9%, 암흑 물질이 26.8%, 암흑 에너지가 68.3%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교과서나 책에 따라 다 값들은 살짝씩 다르지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합니다. 뒷내용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미래는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양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 임계밀도라는 걸 배웁니다. 임계밀도가 평탄 우주의 밀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과 평탄 우주라는 거는 아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평탄 우주는 열린 우주, 닫힌 우주와 다 묶여요.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가 세 가지로 하나로 묶이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예전에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발표했던 우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만 이후에 가속 팽창 우주라는 게 밝혀지면서 새로운 모형이 나온 게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 우주, 열린 우주랑 가속 팽창 우주를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탄 우주는 개념이 뭐냐면 우주의 평균 밀도가 평균 밀도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이게 임계 밀도와 같을 때 평탄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 닫힌 우주, 평균 밀도가 더 작으면 열린 우주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닫힌 우주는 정말 그림이 닫혀 있어요. 이 구처럼 닫혀 있죠. 한마디로 곡률이 존재합니다. 곡률, 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우주는 곡률이 플러스, 열린 우주는 우리는 이걸 말 안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닫혀 있지가 않고 열려 있어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모형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곡률이 마이너스라고 하고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을 때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평탄 우주는 반면에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가 같고 곡률이 0인 우주이며, 우주도 이 평탄 우주도 영원히 팽창합니다. 팽창 속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계속 팽창합니다. 열린 우주도 이 팽창 속도는 감소하는데 계속 팽창합니다. 평탄 우주와 열린 우주의 다른 점은 이 임계 밀도보다 큰지 작은지가 다른 거지, 평탄 우주는 우주가 어느 순간 크기가 일정해진다가 아니라 평탄 우주도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개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열린 우주는 팽창, 닫힌 우주는 수축, 평탄 우주는 그럼 일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 우주도 계속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미래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평탄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가속 팽창 우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현재 우주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세 가지 모형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 팽창 속도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속 팽창 우주는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말은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 다른 말로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 우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주의 나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주의 나이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 평탄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X축이 시간이고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요만큼이. 그 다음 팽창 속도가 일정한 건 요만큼. 가속 팽창 우주는 요만큼이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가 더 많아요. 나이는 요 X축 값인데 시작하는 지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많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 내용까지가 우리 10장 외부 은하와
우주 모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문제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같이 다룰 거예요. 그 문제만 잘 알아둬도 어차피 수능 특강 문제를 다 같이 푸실 거잖아요. 제가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요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뒤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요 내용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강 개념이 여러분이 5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